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점점 끔찍한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느 날 밤 평범한 직장인 민수가 체험한 기이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서둘러 잔업을 끝내고 퇴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상사는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너무 피곤했던 그는 내일 아침 일찍 나와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컴퓨터를 끄고 자리를 정리한 후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복도로 나섰다. 평소보다 더 조용한 사무실의 복도는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위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 등이 한 층 한 층 내려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는 무시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찬 바람이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타고 있었던 듯 엘리베이터 안을 감돌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민수는 갑자기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엘리베이터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았고 그 깜빡임 속에서 잠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민수는 허겁지겁 엘리베이터를 나왔다. 주차장은 더 어두워 보였고 차들 사이로 스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의 차는 주차장 끝쪽에 주차되어 있었다. 민수는 급히 걸음을 서둘렀지만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차에 가까워졌을 때 민수는 자동으로 문을 열려고 하다가 잠시 멈췄다. 차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옆으로 뭔가 다른 형체가 스쳤기 때문이다. 그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됐든 그는 차에 탔고 서둘러 시동을 걸었다. 차는 어두운 주차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 진입로로 향했다. 하지만 그 기이한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면서 민수는 룩미러를 무심코 보았고 그곳에서 얼떨결에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워졌다.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있는 듯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에 누군가의 형체가 보였다가 사라졌다. 놀란 민수는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지만 룩미러 속엔 더 이상 아무 형체도 없었다. 심호흡을 하며 겨우 진정하려 했으나 계속해서 끈질긴 불안감이 그를 감쌌다. 겨우 집에 도착한 민수는 차문을 잠그고 서둘러 아파트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닫고 나니 그제서야 조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수는 결코 안심하고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어두운 방 안에 어떤 기운이 서린 듯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민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고 다음 날 아침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출근해야 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느낌이 이어졌고 그는 회사나 집 어디에서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로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한밤중에 회사에 남아있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시간에 퇴근하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그날 밤의 경험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아 그를 괴롭혔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괴하고 오싹한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다음은 그런 요소들을 포함한 긴 공포썰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직장인인 지호는 회사에서의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지호의 피로는 극에 달했다. 그는 사무실 불을 끄고 건물을 나서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은 어둡고 적막했다. 지호는 자기 차로 걸어가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주차장은 인적이 없는 상태였다.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잠깐 숨을 돌리던 그는 백미러를 통해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주택가에 들어섰을 때는 주변이 매우 조용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지호는 평소와 다른 점 없이 집으로 향하는 루트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문득 그는 다시 한번 백미러를 확인했다. 백미러에는 낯선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비쳤다. 지호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급히 멈췄고 그는 서둘러 뒤를 돌아봤지만 뒷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자정이 넘도록 일했던 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갔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발걸음을 재촉했다. 문 앞에 도착한 그는 불이 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고 곧바로 문을 잠갔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 너머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안쪽에서 문을 들여다보았으나 스코프 너머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호는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로 탓이라 여겨 무시하기로 했다. 짚고 잠자리에 들어가려던 그때 스마트폰의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는 반거리를 조심하라 는 출처불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당연히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도착하자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칼날 같은 피로감에 기대어 잠에 들려던 그는 문득 방의 온도가 싸늘하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을 때 소름이 돋았다. 거울 너머로 그 낯선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호는 비명을 질렀다. 방의 불을 켠 채 거울을 손으로 쳤지만 거울은 깨어지지 않았고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심장은 격하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었다. 그날 이후 지호는 매일 밤 그 여자를 보게 되었다. 백미러, 아파트 복도, 거울 속 심지어 달리는 차의 창문에도 그녀는 그를 따라다녔다. 불안과 공포는 그의 삶을 잠식했고 결국 지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첫날 밤 그는 아직 풀리지 않는 상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동안의 악몽 같은 기억을 지우려 했으며 커튼을 젖혔을 때 창 밖에 비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여전히 그를 쳐다보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지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새삼 어디에서나 항상 그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지호는 언젠가 그녀의 정체와 그 이유를 밝힐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언제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될지 아니면 그가 그녀의 세계에 끌려가게 될지 그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떠도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비오는 날의 고속도로 유령이다. 몇 년 전 나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에 올랐다. 그날은 장마철의 한가운데였고 비가 무섭게 퍼부어 고속도로는 강처럼 변해 있었다. 창밖을 보니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비가 내리치는 모습이 영화 속 장면처럼 스산하게 느껴졌다. 버스는 비 속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뚫고 나갔다. 출발한 지 1시간쯤 되었을 때 버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가라앉아 있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에 취해 있었고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모든 것을 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버스가 큰 충격과 함께 멈춰섰고 커다란 물방울들이 유리창 위에서 춤을 추듯 튀어올랐다. 순간 잠이 깬 승객들은 모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려 고개를 돌렸다. 기사님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라디오를 통해 소식을 들으려 했었다. 하지만 신호는 불안정했고 몇몇 동승자들이 휴대폰으로 상황을 검색해 보려 했지만 이내 곧 포기하고 말았다.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다. 저기, 저 앞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버스의 전면 유리창으로 집중되었다. 그곳에는 확실히 무언가가 있었다. 희미한 인간의 형상이 이에 젖어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기사님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다.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 형상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의 모습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것은 헝클어진 머리와 낡아 찢어진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맨발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기사님은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그의 질문에도 반응 없이 그저 정지된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 말할 듯한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당황한 기사님은 급히 버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승객들에게 말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그럴 만하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어쩌면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다. 버스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다. 버스가 그녀를 지나치는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이 마치 나를 바라보듯 느껴졌다. 그 찰나의 순간 비에 젖은 그녀의 입이 움직이며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았다. 그렇게 버스는 빗길을 달렸고 나는 내내 긴장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이 지나 마침내 부산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그 이야기를 잊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날 밤 도로의 여자를 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뉴스에서 그 지역을 보도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몇 주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다. 비극적으로도 그녀는 그 사고 현장 근처에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 그녀의 모습이 그 비오는 밤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 이야기는 그저 소설 같은 꾸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비 오는 날의 묘한 유령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세상에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